내 황홀한 묘지 이기화. 낡은 서랍 가득 낡은 브래지어가 쌓여있다. 어느 야산의 공동묘지처럼 구슬피 쌓여있는 봉분들. 제 명대로 세상을 누려보지 못하고 어느새 황홀하게 망가진, 가끔은 한없이 우스꽝스러운 욕망의 쭉정이 같은 것들. 더 이상 수치심도 없이 거실 바닥이나 욕실 세면대 위에 상스럽게 나앉아 있는, 흥분시킬 그 어떤 상징도 메타포도 없이 골방 구석지기에 천박한 자태로 누워있는 흉물. 단 한 번도 히비오 오르가스메도 도달해보지 못하고 생매장 당한 내 젊음의 불쾌한 흔적인 저 젖무덤들, 푹푹 썩어드는 저 황홀한 관짝들. 네, 복습합니다. 잠시만요. 제주 삼다수입니다. 복습합니다. 아이러니의 여러 가지 유형, 뭐뭐 배웠죠? 언어적 아이러니, 그죠?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아이러니가 언어적 아이러니죠. 소크라테스적 아이러니, 소크라틱 아이러니라고 합니다. 또 외적 아이러니와 내적 아이러니. 외적 아이러니는 어리석음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거죠. 시적 화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 아이러니, 이건 또 어리석음이 화자 자신에게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구조적 아이러니, 시의 구조에 그 어떤 반대적 의미가 또는 이중적 의미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네, 언어적 아이러니는 어떤 것이죠? 가장 일반적인 아이러니로 표현과 의미가, 표현된 것과 그 의미가 상충하는 시적 긴장을 말한다. 기억나시나요? 언어적 아이러니. 참 잘한다 했을 때 사실은 못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런 것을 이제 언어적 아이러니라고. 또 소크라테스적 아이러니, 알면서 모르는 척 계속 곤비인비 자꾸자꾸 질문을 해서 상대방을 모순에 빠뜨려 상대방 스스로 자신의 무지를 깨닫게 하는 방법. 네, 그게 이제 소크라테스적 아이러니라고 그래요. 소크라테스의 뭣도 예를 들었죠. 삼파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질문하는 사람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알게 하는 것. 그러니까 산파가 애를 낳는 건 아니죠. 산파가 애를 낳는 걸 도와주듯이 안에서 자기의 지식을 꺼내게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그죠? 지혜를, 스스로 자기 안에서 꺼내게 만드는 것. 그것을 이제 소크라테스적 아이러니라고 해요. 또 삼파술도 그것 마찬가지죠. 외적 아이러니, 지적 관찰자가 뭔가 알고 있는 사람, 관찰자이긴 한데, 그 상대방의 어리석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어리석은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것처럼 그 비지적 관찰자의 탈을 쓰고 세계를 비판하는 경우, 그 어리석음이 외부에 있다라고 해요. 어떤 게 있었죠? 예를 들어서, 그죠? 사람이 자기가 만물의 영장인 줄 알고 자기 스스로를 아주 높이 평가하는데 알고 보면 사람이 가장 흉물스럽다라고 말한다든가. 그 그래서 이제 일반 사람들을 비판하게 되죠. 외적 아이러니의 단점이 뭐죠? 독자도 거기에 속하기 때문에 그 비판의 대상에 또는 조롱의 대상에 속하기 때문에
어떤 독자가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겠죠. 내적 아이러니, 지적 관찰자가 낭만적이거나 겸손한 입장에서 자기 내부를 조명하고 있다면 이는 내적 아이러니다. 저는 이제 좀 자기 성찰적 시각, 내적 아이러니가 많죠. 어리석음이 자기 내부에 있다라고 합니다. 네, 넘어갑니다. 구조적 아이러니. 네, 구조적 아이러니라 구조잖아요, 구조. 시 전체의 구조에서 느끼는 아이러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조적 아이러니니까 시 전체 구조, 그 시의 짜임새에서 느끼는, 전체에서 느끼는 아이러니를 구조적 아이러니라고 하는데요. 아이러니의 속성인 이중적 의미가 이제 이중적 의미. 자, 아이러니는 다 이중적 의미가 있죠. 이중적 의미가 지속적으로 작품의 구조에 반영되는 아이러니. 이제 이런 게 이제 구조적 아이러니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작품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중적 의미가 지속적으로 작품 구조에 그러니까 작품 전체 구조에 반영되는, 네, 그런 아이러니가 구조적 아이러니래요. 이 구조적 아이러니는 표면적 의미와 암시적 의미,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언어적 아이러니라고 그러죠. 표면적 의미와 암시적 의미가 있는 진술 따위를 말하는 언어적 아이러니와는 이런 점에서 구별된다. 그러니까 구조적 아이러니는 표면적으로는 어떤 아이러니, 이렇게 언어적 아이러니 같은 게 없는데 반어적 표현이 없다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작품 전체에 걸쳐서 그런 반어적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는 거죠. 네, 그런 아이러니를 구조적 아이러니라고 하는데, 이 설명은 사전적 의미의 설명이고요. 책에서 설명한 것은 이렇습니다. 특별히 반어적인 말을 사용하지 않아도, 이 말 중요하네요. 이렇게, 그죠? 특별히 반어적 말은 사용하지 않은 것 같은데, 독자가 작품 전체에서 읽다 보면 어떤 반어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구조적 아이러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화자는 특별히 반어적인 말을 사용하지 않아도 작품 속의 화자가 말하는, 작품 속에 화자가 말하는 것과 작가의 의도 사이에 긴장, 즉 어떤 충돌 같은 게 있는 걸 말하죠. 문맥들끼리의 충돌, 그리고 등장인물의 설정, 작품 전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경우, 네, 작품 전체를 통해서 지속적인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경우, 이 딱 어떤 특별히 반어적인 말은 사용하지 않지만 작품 전체를 관통해서 지속적인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경우, 그것을 구조적 아이러니다라고 합니다. 네, 구조적 아이러니 중에서 가장 잘 눈에 띄는 것은 극적 아이러니라고 해요. 극적. 네, 이거는 그냥 눈에 띄어요. 이렇게. 극적 아이러니는 그냥 읽으면 그냥 알아요. 독자가. 네, 그게 이제 극적 아이러니인데 왜 그런지 봐요. 이 극적 아이러니는 흔히 그 비극적 아이러니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그 비극에서, 그리스에서 있었던 비극에서 많이 사용됐던 아이러니이기 때문에 비극적 아이러니라고도 합니다. 이거 좀 뒤에 예문 나옵니다. 극중인물은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을, 네, 등장인물은 몰라요. 등장인물은 모르는데 관객은 이미 알아요. 그래서 생기는 아이러니. 네, 그게 이제 극적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니까 극중인물은 모르는데, 뭐 이렇게 보면은 셰익스피어의 비극에서도 많이 나오죠. 그 리어 왕 같은 경우 리어 왕만 모르고 리어 왕의 어떤 비극을 관객들은 미리 알 수가 있죠. 뭐죠? 그 다른 어떤 비극에서도 다 그러하죠. 밑에 나오는데 그거 말할 뻔했네요. 긴장이나 위기감을 고조하거나,
네. 근데 어떻게 될지, 즉 등장인물의 비극적 어떤 상황을 관객은 알고 있는데 등장인물을 모르고 있으면 그때 생기는 것은 뭐예요? 긴장, 위기감 이런 게 고조되죠. 네, 관객은 알고 있으니까. 네, 위기감을 고조하거나 관객의 동정과 이해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네, 아주 설명 좋죠. 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거는 지금 설명한 것은 사전적 의미고요. 네, 그 교재에서 설명한 건 이렇게 나와요. 구조적 아이러니의 중요한 유형이 바로 극적 아이러니다라고 합니다. 이 극적 아이러니는 아이러니도 마찬가지로 구조적 아이러니니까 작품 전체적으로 나타나죠. 딱 어떤 딱히 글로서 또는 어떤 대사로서 어떤 그 반어적인 언어는 사용하지 않지만 그 극 전체에서 관객들은 알고 있죠. 보고 있으니까. 그러나 등장인물들은 몰라요. 그래서 생기는 아이러니를 말해요. 그러니까 등장인물들은 예를 들어서 등장인물이 나 잘 될 거야 막 이러면서 기대에 차고 있어요. 근데 관객들 쟤 곧 비극을 맞이하게 생겼네 하고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잘 되지 않을 것을 관객은 알아요. 근데 잘 될 거라고 믿고 등장인물이 막 어떤 행동을 하면은 그때 이제 좀 약간 긴장이 생기고 위기가 생기겠죠. 네, 위기감이 좀 느껴지죠. 그래서 이제 플롯의 역전 또는 반전, 주인공의 행위가 그가 의도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 경우다. 즉 말해서 주인공은 모르고 있으나 뭐 대부분 등장인물은 모르고 있으나가 맞을 것 같죠. 그런 경우 꼭 주인공이 아닐 경우도 많으니까. 주인공은 모르고 있으나 독자는 알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러니라는 게 원래 이제 대표적 아이러니, 언어적 아이러니에서 보듯이 누가 못하고 있으면 못하고 있다는 말을 더 강조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극중 인물들은 자기가 무엇을 대단히 잘하고 있고 승리하고 있고 곧 큰 승리를 얻을 것처럼 막 행동을 하고 있어도 어, 관객이 보기에는 쟤 곧 패배하겠네 라고 그런 것을 알고 있는 경우 네, 그게서 이제 어떤 이중적 의미가 이렇게 보이죠. 패배와 승리라는 어떤 이중적 의미가 있는 경우 그게 이제 극적 아이러니입니다. 네, 작품 보겠습니다. 내 황홀한 묘지 이기와 시인의 시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걸 그냥 읽지 마시고 이게 묘지가 황홀한가?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겠죠. 이렇게 딱히 어떤 반어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뭔가 좀 이상하죠. 이렇게 묘지가 황홀할 리가 없잖아요. 무슨 묘지가 황홀하겠어요. 내 황홀한 묘지라고 했을 때 그래서 뭔지 딱히 그 반어적인 어떤 표현은 아니지만 왠지 반어적인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이런 느낌. 그럼 이 내용 전체도 그렇게 흘러가겠구나 하고 우리가 눈치를 챌 수가 있겠죠. 볼까요? 낡은 브레이저가 쌓여 있다. 낡은 서랍 가득 낡은 브레이저가 쌓여 있다라고 합니다. 네, 서랍도 낡았는데 그 안에 낡은 브레이저가 쌓여 있다라고 해요. 젊었을 때 쓰던 어떤 나이를 쭉 먹어가면서 늙어가면서 쓰던 브레이저들을 이렇게 버리지 않고 이렇게 모아뒀나 봐요. 근데 이제 그걸 뭐라고 표현하나 봐요. 이렇게 어느 야산의 공동묘지처럼. 저 브레이저 뭔가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브레이저 그러면 지금 생명이 연상돼야 되는데 죽음을 연상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게 한 번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작품 전체에서 네, 이렇게 나타나요.
이제 봐요.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어느 브레이저 했으면은 뭔가 생명 탄생 또는 생명을 길러내는 그 어떤 수단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죽음을 연상시키고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좀 이상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어느 야산의 공동묘지처럼 네, 브레이저가 그렇게 쌓여 있다고요. 구슬피 쌓여 있는 봉분들 무덤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브레이저를. 네. 구슬피 쌓여 있는 봉분들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조금 느낌이 오죠. 이렇게 뭔가 브레이저. 근데 지금 브레이저 안에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죠, 지금. 네, 비어있는 브레이저잖아요. 제 명대로 세상을 누려보지 못하고 어느새 황홀하게 망가진, 이것도 이렇게 망가졌는데 황홀하게 망가졌다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망가지는 게 황홀할 리도 없고요. 그죠? 가끔은 한없이 우스꽝스러운 욕망의 쭉정이 같은 것들, 더 이상의 수치심도 없이 거실 바닥이나 욕실 세면대 위에 상스럽게 앉아있는 하고 표현했습니다. 왠지 이제 이 위에서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어떤 그 표현 자체는 뭔가 좀 성적 이미지로 말하고는 있는데 사실은 그런 성적 이미지라기보다는 살아오면서, 그런 성적 그러니까 살아오면서 성적 흥분에, 그러니까 열정, 뭐 이렇게 뜨거운 이런 것들, 성적 흥분에서 느끼는 그런 어떤 전성기가 없었음을 아쉬워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지금 성적 표현이라기보다는 성적 표현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성적 표현에다가 비유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한 인생을 살면서 어떤 리즈 시절, 뭐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리즈 시절 하듯이 그렇게 어떤 전성기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전성기도 누려보지 못하고 이렇게 늙어버린 그 상황을 좀 아쉬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또 마찬가지로 어떤 딱히 뭐 반어적인 표현은 없죠. 그런데 이제 어떤 그 브레이즈에 대한 어떤 브레이즈를 인식하는 데서 어떤 의미 충돌이 일어나고 있죠. 네, 이렇게 의미 충돌이 일어나서 이중적인 의미를 갖게 되면 그게 이제 작품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게 되면 그것을 구조적 아이러니로 본다라고 해요. 네. 네네네. 그리고 또 있습니다. 흥분시킬 그 어떤 상징도 메타포도 없이 살아오면서 그런 어떤 설렘, 아주 그런 전성기가 없었다는 거죠. 네, 한번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정말 어떤 목숨을 걸고 살아온 사람들은 그런 일들이 있죠. 뒤돌아보면 정말 흥분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텐데, 그냥 그렇게 그냥 살아온 사람들은 뒤돌아봐도 뭐 설렐 만한 어떤 그런 추억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메타포도 없이 골방 구석지기에 천박한 자태로 누워있는 흉물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갖다 이렇게 좀 비하하고 있죠. 이제 늙어서 흉물이 되었다고 해요. 단 한 번의 희비의 오르가즘에도 도달해 보지도 못하고, 즉 영어로 헤이데이라고 그래요. 헤이데이는 여기다 좀 써볼까요? 헤이데이. 이 헤이 하면은 건초라는 뜻인데 그 건초하고는 상관이 없고 이자입니다. 이렇게 헤이데이. 우리가 이렇게 어머나 하는 그런 느낌의 단어가 헤이데이라고 해요. 헤이데이. 원래 이제 감탄사였는데 우리가 어머나 하고 놀랄 만한 그런 전성기, 그 전성기를 헤이데이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전성기도 없이 지나와 버린 그런 삶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어떤 정신적 갈등, 뭐 좀 아쉬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생매장 당한 내 젊음의 불쾌한 흔적인, 또 젊음이라고 했는데 불쾌한 흔적이라고 해요.
이제 그런데 이제 젊음 하면은 우리는 왜 뒤돌아보면서 긍정적인 사고를 할 텐데 불쾌한 흔적인 이유가 뭘까요? 저 전무덤들이 불쾌한 흔적이래요. 이렇게 불쾌한 흔적. 그러니까 어떤 그 나만의 전성기도 없이 살아와 버린 그런 지나와 버린 그런 젊음을 생각하면 별로 어떤 유쾌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 젊음들, 첫 무덤들이 이 첫 무덤들, 그러니까 어떤 그 브레이지어, 낡은 브레이지어를 보면 그 젊었을 때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 젊었을 때 이렇다 할 어떤 전성기가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푹푹 썩어든 저 황홀한 관짝들, 예, 텅 빈 브레이저가 관짝으로 보여 죽음의 이미지로 보고 있죠. 이제 어떤 죽음에 다가가지만 어떤 알고 보면 어떤 그 황홀하다고요. 푹푹 썩어드는 저 황홀한 관짝들. 한편으로 생각하면 또 황홀한 관짝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젊음을 생각하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 거겠죠. 네. 이렇게 이제 여기서 보시면 여기도 그죠. 황홀한 관짝들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또 젊음의 불쾌한 흔적들, 젊음하고 불쾌한 흔적하고 또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고 또 저기 또 그 욕망의 쭉정이 욕망하면은 뭔가 가득 채워야 하는 그죠? 욕망은 채워야 하는 대상인데 욕망의 쭉정이라고 그래요. 쭉정이는 알맹이가 없는 게 쭉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밤 같은 거 보면 밤에 속살이 차 있어야 되는데 속살이 안 차 있으면 그것을 쭉정이라고 하죠. 곡식도 마찬가지고 곡식 알맹이가 들어야 되는데 곡식에 알맹이가 들지 않아서 껍질만 생겨버리는 경우, 껍질은 있는데 알맹이가 들지 못한 경우 이걸 쭉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욕망은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욕망의 쭉정이 이렇게 말이야. 딱히 이게 그렇죠. 이게 딱히 그 반어적 표현이라고도 할 수 없는데 우리는 이런 데서 반어적인 느낌이 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또 위에서 황홀하게 망가진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잖아요. 네, 이러한 구조를 가리켜서 구조적 아이러니다라고 합니다. 자, 극적 아이러니 한번 봐요. 이거는 그냥 그 그리스 신화 이야기인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이다카로 돌아와. 오디세우스가 먼 길을 여행을 끝마치고 돌아와요. 근데 그 전에 아내가 오디세우스를 기다리죠. 근데 이제 그 10년 정도 걸리나요? 한 9년인가 10년인가 걸리죠. 9년 만인가 10년 만인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돌아와요, 결국은. 자, 오디세우스가 이다카로 돌아와 거린으로 변장하여. 자, 거린을 보면서 다른 등장인물들은 모르겠지만 관객은 알죠. 저 사람이 거린이 아니라 오디세우스 왕이라는 걸 알겠죠. 자신의 궁전에 앉아서 그의 처의 구원자들 중 한 사람이 되어 자신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는 것을 비웃는 소리를 듣는다. 오디세우스가 돌아왔다는 것을 관객은 알죠. 독자도 알고, 독자가 관객이죠. 또 관객은 아는데, 물론 연극에서는 또 관객이겠고, 관객은 아는데 다른 구원자들, 즉 다른 구원자로 나온 등장인물들은 모르고 있어요, 이 상황을. 네.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이제 양손에 활을 들고 그 소유주의 활을 들고 긴 부재 중에 벌레나 먹지 않았나 해서 그 활을 뒤틀어보고 이리저리 실험해 보고 이리저리 시험해 보고 있었다. 후원자들은 서로의 눈짓을 하면서 의뢰하는 빈정거리는 말들을 하고 있었다. 대단한 전문가로군. 활에 대해서 일가견이 지닌 모양인데
활을 비틀어 보고 하는 모습으로 봐서 틀림없이 집에서 활 수집을 하거나 활 공장을 차리려고 하고 있는 것 같군이라고 비아냥거리고 있죠. 이렇게 비아냥거리는데 이제 마치 무엇인가 인생에서 유익한 것을 떠돌아다니면서 배운 것 같군 이렇게 이제 구원자들이 이렇게 비아냥거려요. 근데 지금 구원자들은 그가 오디세우스가 돌아왔다는 걸 모르고 또 그가 오디세우스라는 걸 모르지만 관객 또는 독자는 그가 오디세우스라는 걸 알고 있죠. 근데 이제 구원자들 입장에서 보면 구원자들의 다른 구원자들의 뜻대로 흘러가지가 않아요. 결국 비극을 맞게 되겠죠. 다른 구원자들은. 그래서 이런 구조들을 이런 구조들을 극적 아이러니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글 자체는 구원자들이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구원자들이 우월한 입장에 있는 것처럼 그런 글 자체는 보이는데, 그러니까 구원자들의 어떤 대상, 구원자들의 상황은 그래 보이죠. 그런데 관객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여요? 구원자들이 명제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자극을 해요, 오디세우스를. 명제촉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바로 이제 그 극적 아이러니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그 비극이라면 비극적 아이러니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구조적 아이러니 조금 이게 다시 한번 볼까요? 구조적 아이러니, 네, 작품 또는 글 전체에 걸쳐서 전체의 구조에서 보이는 아이러니를 구조적 아이러니라고 그래요. 네, 이 설명이 더 간단하고 좋지 않나요? 네, 글 전체 구조에서 보이는 아이러니. 네, 그래서 그런 걸 구조적 아이러니라고 하고, 아이러니의 속성인 이중적 의미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작품의 구조에 반영되는 아이러니, 그것을 구조적 아이러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구조적 아이러니, 그러니까 언어적 아이러니는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죠. 너 참 잘하고 있다라는 말과 또 참 못하고 있다라는 암시적 의미가 이렇게 두 개 공존하는데 그런 게 없다는 점에서 언어적 아이러니하고는 구별된다라고 하고요. 특별히 이 말 중요해요. 특별히 반어적인 말을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히 반어적인 말은 없어요. 없는데 작품 속의 화자가 하는 말과 작가의 의도 사이의 긴장이 있고 또 문장들끼리의 충돌이 있고 안 맞아요, 이제. 그죠? 약간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욕망의 쭉정이 이러듯이 그 두 단어 간의 충돌이 있어요. 문맥이 안 맞죠. 등장인물의 설정 그리고 작품 전체를 통해서 지속적인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경우, 그 경우를 구조적 아이러니다라고 하고요. 다시 한번 또 극적 아이러니, 이것도 이제 구조적 아이러니죠. 그 전체에서 드러나니까. 이것도 딱히 언어 자체에는 어떤 그 아이러니가 없죠, 이렇게. 근데 그 전체 흐름 속에서 그 아이러니가 드러나고 있죠. 극중 인물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것을 관객이 이미 알고 있음으로써 생기는 아이러니. 네, 그게 이제 극적 아이러니예요. 긴장이나 위기감을 고조시키거나 관객의 동정과 이해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이용한다라는 거고요. 극적 아이러니, 이제 이거는 사전적 의미고 이 교재의 의미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구조적 아이러니의 중요한 유형이다. 극적 아이러니도 구조적 아이러니라는 거죠. 플롯의 역전 또는 반전, 주인공의 행위가 그가 의도하는 것과는 이걸 등장인물로 보는 게 좋겠죠. 아까 그
오디세우스 이야기처럼 다른 등장인물들이 의도하는 것과는 반대로 흘러가잖아요. 주인공의 행위가 그가 의도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 경우, 주인공은 모르고 있으나 독자는 알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라고 합니다. 자, 조금만 잘 기억하시면 이해 잘 되시죠?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는 현대시와 아이러니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